1918년 11월 미국은 해군 확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6인치급 함포로 무장한 주력전함 6척, 순양전함 6척을 먼저 건조하고 1925년까지 또다시 주력전함 28척, 순양전함 16척, 그리고 중순양함 48척 등으로 구성된 대함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러나 제1부에서 언급한 바같이 의회 제동으로 28척의 주력전함 건조 계획은 16척으로 축소되고 맙니다. 그래도 이미 세계 2의 해군력을 과시하던 미국은 이 정도의 규모만으로도 영국을 추월하는 상황이 됐죠. 이에 영국도 손 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2부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최신식 순양전함이었던 후드보다도 강력한 48,400톤급의 엄청난 배수량을 자랑하는 순양전함 G3형, 나아가 배수량이 5만 톤에 못 미치긴 했지만 일본의 야마토급보다도 시기적으로도 훨씬 앞선 18인치 3연장 슈퍼를 3개 장비하고 속도도 23노트 이상을 낼 수 있는 N3형 슈퍼전함 또한 1921년 10월에 건조가 승인됩니다. 물론 두 군 모두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으로 35,000톤을 초과하는 주력함의 건조가 금지됨에 따라 건조가 취소되긴 하지만 어쨌든 영국은 넘사벽 함대의 검수를 취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일본 역시 1929년까지 기존의 낡은 함정으로 구성됐던 66함대 체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함대의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주력전함으로 배수량 33,800톤의 나가토급 전함, 나가토 하무츠, 39,900톤의 가가급 전함 중 워싱턴 군축조약으로 인해 항공모함으로 설계가 변경돼 항공모함으로 취역하는 가거와 함께 오히려 건조가 너무 많이 진행되는 바람에 항공모함의 개정이 어려워져 결국 표적함으로 쓰이고 마는 토사도 건조를 했었습니다. 또한 방어력은 좋았으나 속도가 느렸던 나가토급과 가가급, 반면 속도는 빨랐으나 장갑이 약했던 아마기급의 각 장점만을 도출해 건조할 계획이었던 42,600톤의 기급 고속전함인 기와 오아리, 오미와 스루가 등 총 4척을 더 건조를 했습니다. 비록 기급은 기존 함선의 장단점만을 줄이다 보니 정작 주력전함이 아닌 순양전함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만약 기급이 완성됐더라면 29.75노트라는 빠른 속도를 가지면서 16인치 45 후경장 함포를 10문이나 탑재한 그야말로 우수한 속력과 준수한 화력을 가진 전함이 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미국이 건조하려고 했던 전함 사우스 다코타급만 보더라도 16인치 45경장 함포 함문을 장비하고 떡장갑을 두르고는 있었다지만 최고 속도가 23노트에 불과했고 16인치 함포 8문을 탑재한 항공모함으로 개조되기 전에 렉싱턴과 세러토가 역시 비록 속도는 32노트로 키급보다는 빨랐었지만 방어력과 함포의 개수에서 열세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영국의 순양전함 후드와 비교하더라도 후드가 장갑의 질이 우수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함포의 구경이 1인치나 작았고 함포의 개수도 2문이나 적었기 때문에 스펙상으로는 K급이 한 수 위였습니다. 물론 일본의 전함 설계 사상과 건조 기술의 한계로 함선의 실제 성능은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말이죠. 어쨌든 K급은 취역만 했더라면 야마토급이 출현하기 전까지 일본 전함들 중 단연 최고 성능의 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워싱턴 군축조약으로 착공되지 못했죠. 그리고 순양전함으로는 41,200톤의 아마기급 순양전함인 아마기와 역시 항공모함으로 설계 변경돼 취역하게 되는 아카키, 그리고 건조 중 같은 이유로 중단돼버리긴 하지만 동급 순양전함이었던 다카오와 아타카 등 두 척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기급의 네임십인 아마기는 아카키와 같이 워싱턴 군축조약에 의해 항공모함으로 개장 작업을 하던 중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요코스카 해군공장에서 그만 파괴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선체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자 곧 폐기가 결정됐고 해체되어 항공모함 가가의 개장 작업에 쓰이게 되죠. 그리고 순양 전함으로 건조 중 중단된 타카와 아타코 역시 대지진으로 항공모함으로의 개장 작업이 늦어져 버리자 배수량 쿼터제라는 군축조약의 효력이 적용돼 버렸고 결국 도쿄에서 해체 처분돼 버립니다. 하지만 이 두 척의 한 명은 훗날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의 틈새에 따라 만톤급으로 건조되는 4척의 타카오급 중순양함 중 1번함과 2번함의 이름으로 쓰여지게 되죠. 그러나 당시 일본의 건항 계획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게 또다시 수적 열세를 질적 우위로 극복한다라는 청일 전쟁 때부터 이어진 개념에 따라 추진된 배수량, 화력, 속도, 장갑 두께 등 모든 면에서 88함대 계획 중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이며 설계상으로는 야마토급과 비교될 정도의 전투력을 지닌 47,500톤급의 13형 순양전함 4척 등 총 16척으로 이뤄진 어마어마한 함대 증설 계획까지 시도합니다.
하지만 히라가 유주로 조선관에 의해 설계되고 만들어질 예정이었던 14명 순양전함 계획은 1922년에 13호를 시작으로 동급 함선인 14, 15, 16호 등 총 4척을 1927년까지 차례차례 완성한 것이 목표였으나 이 역시 1922년에 체결된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에 의해 계획 단계에서 취소돼 버립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군축 이행 완료 약속 시점인 1936년을 2년 앞둔 1934년 일본에 의해 워싱턴 체제가 깨지게 되자 군축 체제의 탈퇴와 함께 더 거대해진 야마토급 건조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죠. 어쨌든 결국 이 모든 계획이 워싱턴 군축조약에 의해 거의 취소되고 말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일본의 상황에서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일본의 재정상은 둘째치고 먼저 전개가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워싱턴 해군 군축회담이 시작되기 전 일본 정부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야말로 안개 속 그 자체였습니다. 서슬퍼런 군부가 내각을 노려보던 시절, 그로 인해 내각이 허사위처럼 세워졌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던 시절, 그런 시절에 무문인사로 무려 38개월간 총리 자리에 앉아있었던 하라다카시가 그만 칼을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라다카시를 살해한 자는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었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하라다카시를 죽인 것은 비록 군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사건은 군부의 정치 간섭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로 시작됐죠. 그것은 와라니 관념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일본인들의 경직된 사고방식과 자신들의 권력과 그에 따른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캐캐묵은 일본 군부의 바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아니 전쟁으로 이끌었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바로 그 얘기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일어났던 총리 암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에피소드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듯 당시 일본 군부는 육군과 해군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실의 결혼 문제까지도 그 암투의 대상이 됐죠. 당시 일본 육군의 실력자이자 조주본의 거물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히로히토 황태자의 결혼 문제로 심사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바로 황태자비 후보로 뽑힌 사즈마본 출신 군이노미야 나가코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 배경에는 당시 제위 중이던 다이쇼 덴노가 워낙 병약하여 나란 일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화족들과 범벌 세력들이 황실을 만만히 여기며 날뛰고 있던 환경이 크게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권력의 암투로까지 비화됩니다. 급기야 황태자였던 히로히토의 결혼 문제로까지 확대돼 버리죠. 이에 육군을 장악하고 있던 조슈본은 같은 조슈본 출신이었던 화족 이치초 사네테루 공작의 삼녀 이치초 도키코를 황태자비로 밀게 되었고, 반면 해군을 장악하고 있던 사스마본은 사스마 번주의 외손녀이자 반개 황족의 딸이기도 했던 군이노미야 나가코를 지지하게 됩니다. 이에 조슈본의 좌장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사스마본 출신 나가코가 황태자배가 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자신의 남편 다이쇼 덴노에게 함부로 굴던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몹시 미워하고 있던 황후 구조 사다코마는 이와는 정반대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지지하는 도키코마는 절대 황태자비가 되면 안 된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18년 2월 4일 일본 황실은 사다코 황후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 전격적으로 군이노미야 나가코를 황태자비로 발표해버리죠. 일이 이렇게 되자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친분이 있던 총리 하라다카시가 발끈하던 조슈본을 달래려 중대에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이때 하차는 민간인 신분의 총리가 건방지게 황실의 결혼 문제에 관여한다라며 앙심을 품은 미성년자 나가오카 고니치에 의해 칼에 찔려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황태자비 선정에 따른 암투의 불똥이 애꿎은 총리에게 튀어버린 것이죠. 결국 이 사건으로 군부의 전향을 유일하게 막을 수 있었던 하라다카시는 너무나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고, 급기야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도 종막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 문민정부의 중심축이 사라지고 없을 때, 그 결과 문민정부의 힘이 빠지기 시작할 때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워싱턴 해군 군축회담에 일단은 참여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군축회담, 즉 군함을 한 척이라도 더 찍어내야 할 판국에 군함을 아예 새로 건조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에 더해 운영 중인 군함은 물론 건조 중인 군함마저 스크랩 처리하라는 것, 이런 과도한 제재에 더해 군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하라다카시마저 죽어버리자 정부는 더 이상 군부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갑작스런 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이미 고삐가 풀어져버린 군부를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일본에게는 군부 통치의 비극으로 닥쳐왔고,
전 세계 평화에는 먹구름을 들이우겠죠. 그리고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은 군함 건조의 제한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육군은 머릿수로 전력을 말하지만 해군의 경우에는 군함의 숫자로 그 전력을 따집니다. 이렇듯 군함은 해군에게는 곧 권력이요, 나아가 구성원들의 보직을 담보하는 보험과도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군함의 건조를 축소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해상 권력 또한 축소된다는 의미였고, 이는 대륙 진출을 꿈꾸고 있던 육군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로 육군의 병력 감축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당시 일본 군부는 무턱대고 자신들의 주장과 불만만을 내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내각이 이야기하는 재정 악화나 국제정치상의 문제를 그저 땡깡으로만 대처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부는 군축회담에 참여는 허용하되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대미 7할런이었습니다. 일본 함대의 총 톤수 비율을 미국 함대 규모의 최소 70% 수준까지 확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